이제 탄핵 열차는 대선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대선이 될지 찜통 대선이 될지 그 열쇠는 헌재가 쥐고 있는데요. 3월이다, 아니다, 5월이 가장 유력하다, 8월이다, 12월에 치를 수도 있다.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는 대선 지도를 이동훈 기자가 미리 펼쳐봤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입니다. 박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60일 이내인 내년 3월 대선이 가능합니다.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 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증인 소환 등의 시간이 걸려 이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인용하면 대선은 5월에 치러집니다. 심리가 최소 두세 달이 걸리고 특검 수사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단시간 내에 이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법에 규정된 탄핵 심판 기간 180일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은 6월에 나고 대선은 8월에 치릅니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2월 20일에 치르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4월 퇴진과 6월 대선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새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채널A와 여성 동아가 단독으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전 조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 추운데 왜 나왔을까?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멀리서 나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이게 민심이구나. 인터뷰도 어떻게 보면은 참 촛불 민심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촛불 민심에 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참 많은 걸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월호 7시간 네.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밝히질 않으니까 네. 그동안에 뭐 온갖 소문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구술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술을 했다. 아직도 물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상훈 조리장은 그것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커져가고 또 국민들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네. 사실 올해 6월까지 근무했으니까요. 네. 최근까지 근무를 한 겁니다. 다 지켜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심적으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고 이게 뭐 한 2년 전에 청와대를 나왔다라면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데 예. 6월 달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바로 직전까지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청와대 관저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더 용기를 내서 밝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선생께서는 이 한 전 조리장이 왜 중요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촛불의 마음이 흔들렸다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저 안에 있는 분들은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과 직접 인간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조리를 하기 위해서, 뭐 경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능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600명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여러 자기와 관련된 동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건이 터진 거죠. 네.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사실 대통령의 식사를 만든 거 외엔 없지만 네.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라는 자문이 지금 떠오른 상황이에요. 네네. 잘 보시면 탄핵 가결 이후에 저는 청와대 내외에서 대통령의 여러 좀 비밀스러운 동선을 알고 있었던 네. 많은 분들의 내부 고발이 이제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지금 한상훈 조리장은 그 첫 번째 인물일 것이다. 네. 사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이 다른 어떤 공식 식당이 아니라 직원 식당이 아니라 관저 식당이에요. 그렇죠. 관저 주방.
조리장이 4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증언할 사람이 3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세월호 당일날 적어도 12시에 정시에 1인분의 식사가 들어갔고 빈 그릇이 나왔다. 그렇죠. 중대본에 다녀왔는데 저녁 식사. 저녁 6시에 정상적으로 그 시간에 또 1인분의 식사가 들어갔고 빈 그릇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은 점심과 저녁을 정상적으로 관저 내에서 소화를 했고 네. 그 오후 시간은 지금 또 이 미용사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춰지고 이 청문회에서 드디어 이제 의무실장이라든가 자문 의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일 하루 오전 오후의 시간이 맞춰진다면 네네. 자연스럽게 퍼즐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상훈 전 조리장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최순실 씨를 뭐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많았고 맞습니다. 다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청문회에서도 그것을 뒤집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찌 가다가 한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임기 초에 들어와서 그분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일요일만 되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 일요일만 되면 화장실에서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저분의 조리장의 그 증언이 중요한 그 회의하는 걸 본 거는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만나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를 직접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최초의 네. 증언자가 되는 건데 최순실을 화장실 가다 2번 부딪혔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최순실이 온 게 맞아요. 그리고 식사도 그 사람 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5인분을 한 거죠. 대통령 따로 드시고 그다음 이용선 행정관이 와서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따로 드시고 그다음에 최순실 따로 먹고 문고리 3인방도 따로따로 차례차례 혼밥을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네. 요리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 그릇 다 치우고 나면 밤 10시, 11시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뿔들이 났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그 회의하는 걸 직접 목격한 거는 아니지만 가서 뭐 식사하거나 아니면 뭐 회의할 때 뭐 물이라든가 간식 같은 게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주고받는 말들이 저 조리장들은 그 생생하게 들은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거기에 그 관저에 그때 대통령이 계셨다는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과 그런 회의를 한다는 거를 다 알고 용인했다라는 거 그거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저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1차 담화, 2차 담화 거치면서 어쨌든 집권 초에만 조금 이렇게 최순실 도움을 받았다.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한상훈 조리장 증언을 보면 최근 6월달 자기가 나올 때까지 매주 일요일날 거의 최순실이 들어와서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고리 3인방들이랑 회의를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개 언젠가 되겠지만 정호성 씨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른바 대통령의 음성, 최순실의 음성의 녹음. 녹취 파일 네. 그것과 요 두 개가 아마 퍼즐이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이른바 2013년에 그 외국 순방 가기 직전에 어떤 없던 수석회의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메시지도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최순실 씨가 얘기했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 가면서 이것이 이제 이른바 헌법을 그야말로 위반한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그 네. 권력을 대통령이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한테 그야말로 이걸 그냥 줌으로써 거기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한 헌법을 그대로 위반했다라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헌재 판결이라는 게 세세한 부분이 있지만 바로 대통령과 동급이었다는 그 부분이 만약에 농단 사실이 드러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국민 담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앞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확실히 드러났어요. 네. 이 사적인 관계였고 초기에만 도와줬고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공사 경계는 허물어져 있었다는 게 확인됐고 네. 초기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최순실이 청와대를 프리패스한 거는 다 확인된 거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네. 헌재에서 이것을 얼마나 중하게 보느냐 문제가 하나 있겠지만 예.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저녁 한 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일을 다 해놓고 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식사도 혼자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개인 생활을 뭐 보내고 있었고 네. 가장 중요한 최측근 비서 3명을 놓고 최순실이 회의를 했다. 자, 그럼 뭐 내일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한다. 혹은 없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 한다 안 한다. 네. 해외 순방 전에 그럼 김무성 당대표 만나줄 거냐 말 거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 이거를 최순실이 아이디어를 내고 비서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것을 관철시켰다면 네. 사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목. 그러니까. 밤에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던 거고 결국은 그 얼굴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냐. 이게 확인되는 순간 13개의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해외 순방 당시에도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린다는 건데요. 한전조리장의 증언으로 들어보시죠. 네.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 전날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 평일에도 예, 무슨 특별한 뭐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온 걸로. 늘 식사를 준비하니까 전날 들어오는 걸 알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쵸. 또 해외 순방 전에 이렇게 늘 들어왔다는 거는 그 각종 이권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관련 그렇죠. 수주해야 그렇죠. 되고 문화계 수주해야 되고 거기에도 이제 손을 뻗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상훈 조리장의 말이 참 신빙성이 있는 게 네. 전날 들어왔다 이렇게는 아니고 전날 정도 들어왔다는 거여서 막 하루 이틀 참가로 이제 온 거. 앞서서 그러니까 예, 앞서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저 태블릿 PC 나왔을 때도 해외 가는 거에 뭐 그 미리 저 문서가 최순실한테 맞아요. 이미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것도 네. 나왔어요. 그래서 최순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그 샘플실에서 고르고 하는 것도 나와서 뭐 최순실이 그런 문서를 받아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은 KD 코퍼레이션 정윤화 친구 아버지 그 회사의 사람이 뭐 해외 순방 대통령 순방 갈 때 경제단에 끼어서 갔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성형외과 네. 그 처남이 운영하는 이 실 개발한다는 네. 치실요. 예. 예, 이 실 개발한다는 리프팅실이죠. 네. 예, 그 개발한다는 회사 사람들이 뭐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지원이 이루어졌죠. 예, 예. 뭐 아랍에미리트 순방하고 이럴 때는 뭐 따로 뭐 스케줄도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순실이 이날 들어와서 많이 뭐 아랍 갈 때 뭐 이란 갈 때 그러면 이런 거 좀 빼줘 봐봐 뭐 이러면서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최순실이 주물른 게 뭐 국정 전반보다는 자기 이권하고 관련된 부분을 챙겼다. 문고리 3인방 데려다 놓고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그 대통령이 정말 뭐 최순실이 동급이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었다고 차은택은 증언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서의 얘기인 거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이 최순실이 한 거는 자기 이권에 맞춘 회의는 한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이제 조리장이라는 게 이제 정말 정확하게 식사를 넣고 그렇죠. 하니까 기억이 뚜렷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이 그 당일에 이제 식사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12시에 그러니까 식사가 들어갔으니까 7시간에 뭐 그 얘기를 이제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무슨 7시간이냐 12시에 우리가 식사 들어갔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지금 본다면 이제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의문과 지금 조리장의 증언이나 그 미용실 원장 정 씨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쨌건 12시에 식사가 1인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용실 원장이 청와대에 도착한 시간이 3시 22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14일, 15일 있을 청문회에서 네. 그 뭐 간호장교들이라든지 의무실 관계자들도 이제 출석은 하겠지만은 한 2시간 남짓의 그 공간이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어떤 뭐 구술을 했다든가 어떤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우선 7시간이 3시간, 2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압축이 시간이 되긴 했다. 압축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시부터는 머리 관련된 부분이 한 1시간 이상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15분에 중대본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등등을 본다면 그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고 식사를 혼자 했고 머리를 올렸고 그리고 중대본 방문하고 돌아와서 다시 식사를 혼자 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된 사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한 앞부분에 한 2시간 그리고 머리 올리고 나서 중대본 방문하기까지의 또 그 기간이 한 1시간 정도 비지 네.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럼 대통령이 뭘 했냐 뭐 그런 사실관계로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사실관계가 일정하게 지금처럼 나왔다고 해도 그렇다면 왜 관저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른바 개입을 통치 안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냐 네, 여기에 네.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에 3차 토론,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이제 오늘 2시쯤에 검찰이 수사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넘기면 특검은 이제 정말 일을 시작해야 되고, 내일부터 시작이죠. 이때도 이 조리장의 증언에 따른 또 올림머리 등등을 그렇죠. 파헤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7시간을 다루겠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또 탄핵소추안에도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매우 또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대통령이 과연 직무유기냐 아니냐.
그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했다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안 했다만 얘기했어요. 연애라고 하더니 아니잖냐. 네. 구술했다고 하더니 아니다. 시술 모른다. 네. 아직 이제 의료 게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리장의 증언은 특검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증인을 하나 확보한 셈이 됐죠. 네. 저 이야기를 맞춰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서 2명의 간호장교를 포함해서 의무실장, 또 자문의, 뭐 김영재, 김상만 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맞춰 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 그거예요. 청와대가 뭐는 안 했다, 뭐는 안 했다, 뭐는 안 했다 다 삭제 나가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는 당일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 그걸 국민들이 지금은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네. 이제 진실에는 많이 근접했는데 네. 오늘 오후에 발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뇌물죄의 혐의 여부. 들어가느냐. 수사인지. 네. 그 검찰의 마지막 그게 자존심이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서 대충 마무리할 거냐. 핵심적인 걸 한두 개 더 밝히고 특검에 넘길 거냐. 예. 한번 오늘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후에는 특검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대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탄핵 열차가 대선역을 향해 간다고 제가 앞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참 높잖아요. 네, 저희- 벚꽃 대선 네. 일정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나는지만 주목해서 이 일정표를 보면 되는데요. 1월 31일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마지막 퇴임 날입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2월 달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이 하면서 이제 심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심판이 최대 180일 이내에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 3월 때쯤 그래도 최소한 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4월, 5월 꽃피는 벚꽃이 오는 날 조기 대선을 치르게 그러니까 됩니다. 저희 정치부는 보니까 5월 대선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민주당 쪽에서는 1월 말에 그러니까 저 박한철 소장 그만두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결정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기한을 딱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부실한 심리로 저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인 3월 13일 이전에 심리를 다 끝내고 결정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가능도 한 게요. 이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될 때 보통 형사법원에서 그렇게 해요. 네. 쟁점을 이걸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입증이 끝나면 그 안에서 판단하겠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3월 13일 이전의 결정도 그러니까 3월 13일 정도의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 네. 이 우리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일요일 날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다면 예. 관저에서 누구 맘대로 이럴 것 같아요. 네. 우선 그건 인용됐을 때 얘기고 네. 기각이라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가결되던 마지막 시간에 최후의 인사가 바로 오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있죠, 네. 많이. 뿐만 네. 아니라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또 아주 젊은 최명성이라는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포함시켰어요. 네. 유영하 변호인이 있죠. 4명 정도로 꾸려졌는데 네. 끝까지 해보겠다는데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 임하는 자세, 변호인단의 자세는 제 생각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임기를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13개 항목도 많은데다가 나는 반론할 게 있다라고 네. 계속 변호인이 끌고 가면 만약에 이게 거의 12월 예정됐던 대선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 전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아마 지금 네. 본다면 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촛불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심의 흐름이 지금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헌재가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는 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첫째는 특검의 수사가 최장이 120일이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70일이고 30일을 1차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거는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동의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특검에서 또 굳이 연장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90일이면 끝납니다. 네. 이 끝나는 기간이 3월 13일 전에 끝나는 거예요. 특검 수사가 다. 2월 말에 그렇다면은 끝나죠. 검찰 수사 끝났지, 특검 수사 끝났지.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헌재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헌재가 한없이 끌고 가서 이 리더십 자체의 공백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13일 안에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대선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벚꽃 대선이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고 네. 반기문 총장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 지지율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보면 빅3 체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은 아주 뭐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좀 그렇죠. 치열하게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거든요. 서울과 20대 지지율은 뭐 1, 2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저게 오차범위 내예요. 그래서 뭐 큰 의미 없어요 지금. 사실상 1위가 누군지 모르는 예, 거죠.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혼전이죠. 예. 저는 이제 어제까지 그 촛불 집회에서 이재명 시장 뭐 눈물 흘리는 것까지 이제 뭐 영상에서 나왔던데 네. 그 가결된 후에 그것까지는 뭐 이제 저 포인트에 이제 그대로 영향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이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고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저는 이재명 시장이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 상승세가 워낙 세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 여전히 호남에서 신뢰를 안 보내주는 거 그런 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대안이 그러면 당신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쏠리는 것도 있고 네. 해서 당분간은 저는 그 새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표의 결집력을 누가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심의 어떤 보수표의 결집력은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보다 더 낮아질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앞으로 뭐 누가 후보가 나오든 반기문 총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과연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투표장에 투표를 저 사람을 위해서 찍어야 되겠다. 네. 이것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약화된 상태고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앞으로 대선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야권표를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세를 적극적으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이미 저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 네. 부분은 이제 호남에서의 그런 그 어떤 좀 엔티 문재인 흐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계속 똑같은 상태로 그냥 이 정치 상태로 계속 가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새로운 이 확장성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한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어떤 혼전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경쟁 양상이 좀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네. 정치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졌어요. 예. 촛불이 6차, 어제 7차까지 오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도 있어. 잘 따라오는 정치인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차기 대권에 맞는 상, 예. 하나의 그 어떤 이 스테레오타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요. 자, 미래 비전, 허울 좋은 이야기, 멋있는 얘기, 공약 다 그거 보고 찍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그럼 그거보다 입속 잘 챙기고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예. 사람이 아니고요. 청소 잘할 수 있는 사람.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동안 5년 못 채웠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네. 네. 최순실의 모든 이 문제를 속속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네. 지금 그건데 이재명 현상은 좀 내재 가치가 꽤 있어 네, 보이는데 이 시장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지 검증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촛불 민심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정치인들 역시 이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민심이 만든 그 거대한 경랑에 휘말릴 네. 수도 있다. 그럼요.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